예, 계속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내용이 좀 어려웠을 텐데 그 내용이 어려운 거를 일단 수업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한번 오늘 한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뭐 나가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다시 반복하진 않고 594페이지 보면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 이게 있다고 그랬고 거기 먼저 그 고전학파 두 번째 줄에 고전학파의 모형은 이렇게 고전학파의 동그라미 고전학파 모형은 그 옆에다 써놔 실질임금의 신축성 명목임금의 신축성 그러니까 임금이 항상 신축적으로 움직이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의 차이가 있으면 불균형이 있으면 임금 변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뭐가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 했어 이미 읽어볼 필요도 없어. 595페이지 가봐요. 59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케인즈는 동그라미 케인즈 595페이지 오른쪽 네 번째 줄 넷째 줄 케인즈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가정 밑줄 명목임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균형이 있어도 청산이 돼 안 돼? 안 돼요. 시장에 불균형이 있어도 청산이 안 돼. 그래서 거기 비자발적 실업 밑줄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걸 비자발적 실업자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 어떤 이유에서든 임금 수준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임금 수준으로 노동 공급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밑줄 긋읍시다.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케인즈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를 미시기초를 가진 게 거기 테일러의 중첩임금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중첩임금 계약 모형. 이 중첩임금 계약 모형이라는 것은 뭐 그 뒤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의 체결 방식이 두 가지다. 임금계약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이게 임금계약 기간이라고 하면 이게 동시에 1월 1일 날 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50%는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또 50%는 7월 1일 날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1년 계약 기간이 서로 엇갈리잖아 이렇게. 그게 중첩임금 모형이에요. 자 일단 그 두 번째 단락에 동시임금 계약 방식 밑줄 경제 내 모든 기업들이 밑줄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시점에 일제히 임금 계약을 하는 거 거기 둘째 중첩임금 그 두 줄 그 부분에 다음 줄에 개별 기업들의 임금 계약 시점이 다르다 상이하다. 그래서 기업 간 임금 계약의 유효기간이 겹친다. 방금 얘기한 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7월 1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30일, 뭐 이렇게 그 다음 해. 이러한 상황에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임금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는 동시임금 계약, 이렇게 동그라미, 오른쪽에 중첩임금 계약.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래프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고 두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그래프 좀 보세요. 1월 1일하고 1월 1일과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임금 계약 기간이야. 근데 모든 기업들이 이런다면 4월 1일 날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언제 반영된다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반영이 돼. 근데 모든 기업이 임금을 총수요 충격만큼 임금을 상승시킬 거예요. 그럼 임금이 크게 올라가지.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세요. 중첩임금 계약 거기다 발표를 하고 어떤 기업은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어떤 기업은 그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뭐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면 4월 1일 날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어. 그러면 7월 1일 날 임금 계약이 시작하는 그 기업들만 뭐 하겠어? 임금에 반영하겠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임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나만 임금 높게 주면 나는 생산 어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쟤네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임금을 조금밖에 안 올린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올라.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상호 의존하에 있는 거야. 우리가 과점 시장에서 상호 의존성 우리가 지금 봤었잖아요.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본다고. 가격 조정할 때, 그리고 뭐 산출량 조정할 때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본다 그랬잖아요. 상호 의존하에서 전략적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 여기서 중첩 임금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 A, B, A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밖에 임금이 올라가질 않아. 신축적으로 임금이 안 움직이고. 자, 그 밑에 좀 읽어봅시다. 반면에 경제 내의 기업의 반은 1월 1일 날, 반은 7월 1일 날 임금 계약을 하는 중첩 임금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명목 임금을 뭐 할 의사 있어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어도 임금 계약의 상호 의존성 거기다가 동그라미 상호 의존성 영어로 뭐예요?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성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목 임금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히 움직인다 이거지. 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고정돼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597페이지. 거기 점진적 조정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명목임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슬러기시하게 뭐 점진적 이런 혹은 스티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상의 중첩임금 계약 모형은 거기다 별표하고 노동시장에서 상호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이 모형의 핵심은 뭐냐? 경제주체들이 명목임금의 절대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를 중요시하게 여긴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밑줄 그으세요.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싶어.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과 의존하에 있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경기 변동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 놔두세요. 실질임금의 경직성, 효율임금 모형인데요. 요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602페이지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나머지는 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 603페이지의 첫 번째 603페이지 첫 번째 그래프 그 두 개 효율임금 모형이 나오면 이 두 개 그래프를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몇 번인가요? 3번인가? 응? 2번이에요? 2번? 2번 그러면 세케인 작파의 지금 주장들인데요. 세케인 작파 임금 경직성 그 중에 실질임금 경직성이 아주 중요하다. 실질임금 경직성 효율임금 모형이라는 것을 볼 텐데 먼저 효율임금은 뭐냐? 효율임금이라는 건 efficiency wage. 이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이 케인 작파는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중에 항상 정보 경제학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비대칭 정보 상황을 가정을 해요. 은행과 기업 간의 대부자금 시장에서 비대칭 정보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노동시장에서 비대칭 정보가 있다. 누가? 기업과 근로자 간의 비대칭 정보인데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 어때요? 잘 알아요. 자신의 뭐도 잘 알아? 자기가 적당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노력 수준도 잘 알아.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겠어요? 이거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정보가
사실상 완전해. 그런데 얘가 몰라요. 기업이 요 정보가 부족한 자예요. 기업이 정보가 부족해. 그래서 만약에 대칭 정보라면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맥시마이즈 파이,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뭐만 정하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노동 고용량만 정하면 됐었어. 요 이윤 극대화는 노동 고용량만 정하면 돼, 기업이 대칭 정보라면. 근데 문제는 얘가 적당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또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인지 H타입인지 L타입인지 몰라. 그래서 비대칭 정보화에서는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하기는 추구하지만 노동 고용량도 정해야 되고 또 뭐도 정해야 돼? 실질 임금도 정해야 됩니다. 왜 실질 임금을 정해야 될까? 요 실질 임금을 높여주면 얘가 열심히 일하고 실질 임금을 낮춰버리면 얘가 적당히 놀아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도 정해야 된다. 비대칭 정보화에서는. 그래서 선택이 두 개예요. 노동 고용량과 임금 수준. 이런 상황에서 효율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비대칭 정보화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수준입니다. 뭐라고? 비대칭 정보화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누구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요? 노동자 입장에서?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 임금이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수준인데 어느 수준에서요?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임금 수준이다. 그런데 그 임금 수준은 반드시 이걸 효율 임금을 더블 스타라고 보통 해요.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 효율 임금은 뭐보다 높냐면 시장의 불균형을 청산시켜주는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항상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지금 미시기초예요. 효율 임금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청산 임금이 뭐라고? 청산,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없는 상태를 시장이 청산됐다고 말해요. 그 시장의 불균형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금 수준보다 항상 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거를 이제 세케인 작파가 효율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여기가 W 실질 임금입니다. 여기는 E라고 써봐요. E는 근로 효율이에요. E가 뭐라고? 근로 효율. 혹은 노력 수준. E는 work effort. 그래서 노력 수준, 근로 효율. 자, 이 점은 어떤 점인가요? 임금이 전혀 없어. 임금이 전혀 없어. 그런데 기업이 이제 취업이 됐어. 그러면 처음에 취업하면 열심히 일하겠죠. 내가 임금이 없다가 전혀 이제 월급이 없다가 월급이 생겼어. 그러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 근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 더 임금 높여준다 그래도 이 일을 하기는 하지. 그런데 예전만큼 임금이 낮았을 때만큼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이런 곡선이 곡률이 바뀌는 점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임금을 높여주면 임금이 낮을 때 열심히 일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적당히 이제 놀면서 일한다 이것입니다. 임금이 높은 수준에서 임금 더 높여준다라고도 이런 곡선을 근로효율 곡선 이렇게 말하는데 근로효율 곡선. 이 근로효율 곡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임금에. 이게 변곡점인데요. 곡선의 곡률이 바뀌어. 접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이 구간이 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버려요. 이렇게.
요 접선의 근로효율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여기까지는 커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작아진다. 이게 변곡점이라고 보통 이래요. 변곡점. 그리고 우측에 점을 하나 찍어서요.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 기울기하고 같은 점을 한 점 찍어서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을 시키면 접선 기울기하고 원점 기울기가 같은 점, 이런 점을 A점 한번 해요. 이 A점에서는 뭐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요. 여기 W분의 2하고, 자 보세요. 요 W분의 2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dW분의 d. dW분의 d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평균하고요.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치가 같아. 평균과 한계가 같아. 이 상태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효율 임금이라고 합니다. 효율성 임금 수준이다 이거.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 평균과 한계가 같은 상태에서의 임금 수준을 이거를 이제 솔로우 조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결론은 여러분 기억을 먼저 하고 이거 도출 과정들이 솔로우 조건. 이 솔로우 조건의 의미만 좀 알아둡시다. 요걸 좀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면 요 D를 1로 보내고 W를 1로 보낼 수 있죠. 대각선의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변형을 좀 시켜봐. 여기가 D를 1로 보내고요. 여기를 2고 W를 분자로 보냈어요. 이렇게 대각선 얘하고 얘를 바꿨어요. DW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바꿔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 전체를요. 얘 전체를 가지고 얘를 나눠버려요. 얘 전체를 가지고 얘를 나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W분의 W 요거요 2분의 D D분의 D 여기 D2분의 2 당연히 요걸로 나눠버렸으니까 얘는 우변은 1이지. 요거 뭐냐면 요 실질임금이요. 실질임금이 미세하게 늘었을 때 1% 늘었을 때 근로효율도 똑같이 1% 는다 이 말이에요. 분모 분자 변화율이 같은 것이 1이니까. 실질임금이 1% 증가했을 때 근로 뭐도 효율도 1% 증가한다는 것이 이 식이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뭐였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질임금이 1% 변했을 때 근로효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똑같은 퍼센티지로 반응한다라는 게 1인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써야 돼? 여기가 임금이 돼야 돼. 여기가 임금이 돼야 돼.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라니까. 여기는 뭐가 변했을 때? 임금이 1% 변했을 때. 그러니까 근로효율의 실질임금 탄력성.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근로효율의 실질임금 탄력성.
이게 1인 경우를 솔로우 조건이라고 말한다. 솔로우 조건. 이때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뭐라고요? 효율 임금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일일이 뭐 수식으로 도출해도 의미를 몰라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일단 이 점은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 기울기가 같은 점이다.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원점 기울기가 같은 거다. 이걸 솔로우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우 조건은 근로효율이 실질임금에 대해서 실질임금이 1% 늘었을 때 근로효율도 똑같이 1%만큼 느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효율 임금은 WL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레이버 디맨드를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레이버 디맨드는 뭐 영향을 받으니까? 노동 생산성 영향을 받으니까 MPL 영향을 받으니까 MPL.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 우하향한다. 그리고 공급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곡선 우상향해. 자, 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점을 시장이 아무런 불균형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시장 청산. 요 시장 청산 상태. 시장 불균형이 없는 상태의 임금 수준을 W0라고 하는. 이 효율 임금은 항상 W0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게 세케인 작파의 효율 임금 모형이에요. 요 W 스타에서 결정돼. 그러면 자 보세요. W0는 시장 청산 실질 임금이어서 시장 청산 요 실질 임금에서 수요 공급의 차이가 없는데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수요는 이만큼, 공급은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을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노동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이만큼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니까 시장에 남아도는 애들이 생긴다. 이거 남아도는 애들이. 이게 초과 공급 상태고, 이 초과 공급은 자발적인 실업이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는 거지. 이 W스타의 높은 임금 수준에서는 당연히 근로자들이 이만큼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어. 그런데 기업이 이것밖에 고용을 안 해주니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러면 고전학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임금 낮추면 되잖아. 이렇게 시장에 노동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이 높은 임금 주냐? 임금 낮추지? 근데 세계인 약파는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낮추지 않냐? 왜 낮추지 않아? 이렇게 낮추면 좋은데, 그게 이제 책에 자세하게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W 스타 효율 임금 수준에서 이렇게 경직성을 갖는 이유는 뭐냐? 요게 이렇게 경직성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임금을 낮춰봐라, 네가. 어느 수준에서 W 스타 수준에서 W 수준으로 만약에 임금을 낮추게 되면, 효율 임금을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성이 나는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생산성. 어떤 생산성을 가진 애들? 생산성이 높은 H타입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이 H타입의 높은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이 여기서 일 안 하고 직장을 이탈해버린다. 이 직장을 떠나버려. 그러면 새로 얘네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지. 신규로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돼요. 얘네들이 들어오자마자 옛날 애들처럼 기존의 근로자들처럼 열심히 잘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한동안 이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 OJT 뭐 이런 걸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죠? 비용인데 이걸 노동 이직 비용이다 이렇게 말한다. 노동 이직 비용. 쟤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신규 채용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걸 고려하게 되면 그냥 기존 근로자를 잡아두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더 절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이 노동 이직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애들은 어때요? 남아있는 애들은 생산성이 떨어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을 낮추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들만 만나게 된다. 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L타입, 얘네들만 만나게 된다. 이게 역선택이에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 얘네들이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다른 걸 봐서 직장을, H타입이 직장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랬는데 이탈 안 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생산성은 이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직장에 남아있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는 임금을 받게 되면 적당히 논다는 거예요. 이게 태만이야, 태만. 그래서 H타입이 태만을 하게 됩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태만을 해. 뭐 이렇게.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일하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요. 내 힘들지. 그래서 H타입이 뭘 한다? 태만을 한다. 이걸 셔킹 그러는데 셔킹 모델 이게 적용이 됩니다. 태만을 해. 이 태만한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나의 이윤이 커질 텐데 나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누가 근로자가 행동을 하는 거지. 대리인이 누구의 입장에서? 주인,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를 도덕적 해이 이렇게 부른다. 도덕적 해이.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업은 임금을 낮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금 안 낮추고 그대로 생산성 높은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임금을 안 낮추고 여기서 그대로 고용하는 게 좋다. 시장에는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이 넘쳐나도 냅두고 얘네들은 딴 데로 가도록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다른 데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얘네들의 높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이 시장은 숙련 노동자 임금 시장일까요? 비숙련 노동 임금 시장일까요?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의 임금 시장입니다. 숙련 노동의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비숙련 노동 시장으로 가겠죠. 여기가 우리가 비숙련 노동 시장, 정규직 시장이에요. 정규직 시장. 여기서 정규직이 고용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파트타이머로 간다는 거죠. 비정규직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임금도 낮은데, 얘네들이 공급을 늘리게 되면 더 임금을 떨어뜨린다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비정규직 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와서 처음부터 임금이 별로 높지도 않아 이거. 그런데 얘네들이 더 와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버리면 임금 수준을 더 낮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동시장이 이제 이원화 된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임금이 높은 시장이 있고 임금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렇게 낮은 이런 양극화로 노동시장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게 효율 임금 모형입니다. 이게 효율성 임금 모형이다. 자, 그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방금 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진다. 이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효율 임금이다. 이 효율 임금 수준에서 왜 시장의 불균형인데 왜 임금 안 낮추냐? 안 낮추는 이유들을 이걸 설명하는 게 세케인지 학파의 미시적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효율 임금 모형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서 598페이지, 598페이지. 597페이지부터 좀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밑줄 그으세요. 경기 불황기에는 실질임금이 떨어져서 비자발적 실업이 해소돼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질임금이 경직적이다. 밑줄. 비자발적 실업이 계속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실질임금을 낮추지 못하는 걸까? 왜 낮추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노력은 주로 케인즈적 전통을 가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하게 친절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형은 실질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 실질임금보다 밑줄 그으세요. 높게 결정되는 현상, 또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이 왜 안 움직이고 경직적이냐, 비자발적 실업이 왜 해소가 안 되냐, 이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미시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밑줄 그으세요. 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한다는 설명.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되니까. 두 번째, 노동조합이 독점적 협상력에 의해서 실질임금 균형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이 경직을 유지된다는 설명. 첫 번째는 효율 임금 모형이고 efficiency wage hypothe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율 임금 가설 혹은 효율 임금 이론, theory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 임금 이론. 후자는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일단 효율성 임금 가설은 밑줄 긋읍시다. 실질 임금을 높게 주냐 낮게 주냐가 노동자의 생산성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실질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더 커진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왜 실질임금의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냐,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수준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영양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커진다. 매겨야 된다는 거죠. 잘 매겨야 열심히 잘한다는 거지.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뒤에 첫째 보세요. 높은 실질임금이 이직률을 낮추는 노동 이직 모형이 있다. 높은 임금 주면 안 떠난단 말이에요. 이 기업을 안 떠나. 자, 임금 낮추면 어떻게 된다? 거기 밑에 보세요. 신규 채용 광고도 내야 되고 채용자를 교육시켜줘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밑줄 긋읍시다. 노동 이직 비용, 턴오버 코스트 이 단어도 기억하고 노동 이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실질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태업을 방지한다. 이게 태업 방지 모형, 셔킹 모델. 노동자의 근로 의욕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낮춰버리면 얘들이 적당히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당히 놀면 낮은 임금 주면 되지 않냐. 그 성과에 비례해서 감시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게 비대칭 정보잖아요. 세 번째, 우측에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밑줄. 효율 임금이 노동의 평균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역선택.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기업이. 그래서 평균 임금을 지급하면 어떤 애들만 남게 된다? 평균 실질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만 남게 된다. 그런 얘기를 다 했고요. 일단 도출 과정을 안 했습니다. 도출 과정은 지금 생략을 했고 14.29 그게 식이 W분의 2가 뭐예요? 여기요. 요 W분의 2. W분의 2. 여기 평균치고 여기 E 프라임이 뭐예요? 한 번 미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프라임이 한 번 미분했다는 기호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게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요게 평균과 한계 같다는 것을 그렇게 썼어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써놔. 요걸 거기다 써놔. W분의 2 여기 W분의 2 원점 기울기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 DW분의 D 원점 기울기와 접선 기울기가 같은 상태를
솔로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4.29가 솔로우 조건이에요. 어, 602페이지고 오른쪽에 우측에 기업의 효율성 임금 선택에다 별표를 하고 그거를 적어주시면 뭐 충분하겠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서 근로의욕과 비용 상승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 임금 단위당 근로의욕 수준, 이게 평균치죠. 이거를 극대화하는 실질 임금을 선택하는데 효율성 임금은 거기 한계 근로의욕과 평균 근로의욕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한계치와 평균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했고, 그 604페이지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거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잘 읽으세요. 그 실질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 있다. 내부자는 밑줄 기업의 취업자다.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외부자는 실직자다. 기업과 임금 협상 자격이 없는 사람. 외부자는 내부자보다 생산성이 낮아서 잘린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정하자. 그래서 노조는 밑줄 단체 협약, 기업과의 단체 협약을 할 때, 노사 간 협상을 할 때 외부자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대로 높은 생산성이 근로자들이죠. 그래서 높은 임금 달라고 요구한다. 외부자 밑줄 실업자가 넘쳐나도 실질 임금을 낮게 책정하지 않고, 기업도 왜 노동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얘네들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직장을 가버린다거나 또 태만한다거나, 이게 이제 노조가 보통 이제 태만을 하죠. 뭐 이렇게 그래서 법대로 하자 뭐 이러면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해야 될, 이게 초과 근무를 해야 될 때도 7시간만 8시간만 일하고 근무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밑줄 보세요. 이 모형에서 실질 임금의 경직성을 띠는 이유는 노조와 같은 내부자의 독점적 협상력,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돼. 설명을 할 때. 독점적 협상력 때문이다. 자, 노동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지금 봤고, 이제 수요도 했고 공급도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609페이지 가보시면 609페이지 14-15 거기 보면 오른쪽 우측에 YD에다 동그라미하고 YD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수요 공급 측을 다 했고, 처음부터 우리가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냥 넘버링 그냥 쭉 그대로 갈게요. 내일 그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경기 변동 모형까지 전부 다 가게 될 텐데, Y 디맨드, Y 서플라이, 이게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ISLM, 뭐 ADAS처럼 똑같이 화폐 시장도 있고 노동 시장도 있고 어디 재화 시장도 있고 다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평면이 이렇게 생겼죠? RY 평면이야. 실질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Y 디맨드는 왜 우하향하냐? Y 디맨드는 왜 우하향해? Y 디맨드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비.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투자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정부 지출은 주어져 있어. 이게 실질 총수야. 그래서 여기처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총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관계다. 요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요 소비 증가하죠. 실질 이자가 떨어지면요 투자 증가하지.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요 Y 디맨드가 증가한다. 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총수요 증가해. 실질 총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우상향한다. Y 서플라이. 실질 총공급선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질 총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자율이 떨어지면 총공급이 증가하냐? 이 공급은 어디서 온다고? 어디서 와?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WL 평면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고 레이버 디맨드. 그래서 방금 그 교과서에는 노동시장하고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레이버 서플라이인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은 당연히 균형일 거고, 여기서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응? 얘가 중요해. 실질 이자율이 R0야. 그때 임금 수준은 W0고 고용량은 L0예요. 요 점이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처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첫 시간에 했잖아. 노동 공급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면서 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면서 현재 노동 공급이 는다고.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 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L0S가 L1S로 이자율이 어땠을 때 R1으로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가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균형은 B점이고 고용량이 L1으로 증가해. 밑에 뭐라고 써야 돼? 고용량 증가. 산출량 증가. 그래서 뭐가 늘었을 때?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산출량이 증가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자율이구나. 여기 이자율이 여기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자율이구나. 어? 총 공급에 의해서. 총 수요도 이자율이고 요 소비 투자 정부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야. 그래서 이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비 이론 보고 투자 이론도 다 받고 노동시장에 얘도 받고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고, 이게 새 고전학파의 뉴 클래시컬 새 고전학파의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RBC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4-15에다가 여기 필요한 거를 다 거기다 써놔. 교과서하고 여러분 노트하고 조금 매치를 좀 시키려면 오른쪽 우측에 요거요. 요 이 자료를 써놓고요. 그 옆에다가 노동 공급에다가 이렇게요. 도출 과정을 써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지금. 이게 노동의 기간 간 대치 효과랑 노동의 기간 간 대치 효과.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른 노동의 기간 간 대치 효과. 자, 그렇게 했고요. 생산물 시장 그 밑에 14-15에 생산물 시장에다 동그라미 하고 생산물 시장. 여기서 그 수직 축의 이자율에다 동그라미. 생산물 시장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학파는 실물 시장에서 이자율 결정된다는 실물적 이자율 이론을 주장했고 케인즈는 유동성 선호서를 가지고 화폐적 이자율 결정 이론을 주장했는데 얘도 새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다. 어디서 결정된다고?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돼, 이자율이. 자, 거기까지 했고요. 넘어가시죠, 이제. 넘어가서 화폐 시장을 좀 볼 텐데, 화폐 시장. (625페이지) 좀 625페이지 625페이지 나머지는 일단 넘어오세요. 그냥 거기 신화폐 수량설인데 신화폐 수량설 밀턴 프리드만 써놓고 통화주의자 이론입니다. 밀턴 프리드만 통화주의 이론이야. 통화주의의 신화폐 수량설입니다. 신에다 동그라미. 그냥 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 거고요. 신이 붙으면 통화주의의 화폐 수요 이론인데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계속해 케인즈가 비판을 한단 말이죠.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에서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라고? 소득의 함수. 소득, 거래적 화폐 수요만 인정을 했어.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뭐가 없다고 계속 비판을 해. 투기적 화폐 수요가 없다고.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왜 영향을 안 받냐. 계속 이렇게 비판하니까 통화주의가 그거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일부를 받아들여. 그래서 화폐 수요 이론을 지금부터 할 텐데 화폐 수요 이론은 몇 가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고전학파의 연장선상에서 통화주의의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무슨 이론? 투기적 화폐 수요, 그 다음에 거래적 화폐 수요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이제 보몰 토빈의 이론들이 나와요. 쉴 때가 됐나 안 됐나? 응? 됐단 얘기예요? 안 됐단 얘기예요?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